자, 152페이지. 자, 국민국가의 발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이번 시간 내용은 이탈리아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관련된 내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입니다. 아, 지도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지도예요. 1789년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 지도네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었죠. 여기 사르데냐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요 나폴리 왕국, 그 다음에 시칠리아 왕국, 여기는 로마 교황청, 여기는 투스카니, 여기는 뭐냐면 베네치아 공화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보이, 여기는 파르마, 여기는 밀라노, 여기는 모데나. 아무튼 뭐 무수히 많은 나라로 이처럼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많이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그죠? 생각보다 분열이 굉장히 심하네요. 자,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게 오스트리아가 왜 그러면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했느냐? 오스트리아는 지그들은 뭐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신성,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왕족들은, 지그들은.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고향이 어디다? 결국은 이탈리아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 지역은 이탈리아의 간섭까지도 또 받고, 그쵸.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았던 거죠. 자, 17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은 이탈리아의 민족의식을 크게 자극을 했다. 특히 이제 나폴레옹이 심어줬던 뭐예요? 민족주의. 예. 자극하였고, 그래서 프랑스의 2월 혁명 이후에 2월 혁명의 영향 아래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주세페 마치니, 이 사람이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끌고 6만 청년 당원을 통한 대중운동을 펼쳤었는데, 이 주세페 마치니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마치니와 가리발디는 이제 뭐 이 사람은 성도 주세페 가리발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니아를 지지했고 공화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마치니와 더불어서 봉기를 했다가 실패로 끝나자 이 사람 남미로 도피를 해요. 남미로 도피를 해서 남미에서 게릴라 전술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루과이 독립에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 배웠던 게릴라 전술을 가지고 이제 어때요?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역시 이 전술을 이용해서 붉은 셔츠당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통일을 해요. 나중에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뭐 미국이 남북전쟁.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도 뭐예요? 공화주의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유주의 운동의 뭐 거의 체게바라급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가리발디는 급진파가 민족 통일과 민주 개혁을 추구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공화주의자니까 실패했다. 그 통일 운동의 주도권은 샤르데냐로 넘어갔다. 샤르데냐 여기 있죠? 여기요. 섬나라예요. 여기하고 여기 제노바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르데냐로 넘어갔는데, 이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 누구냐면 카보우르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건국 3걸전 영웅 3명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주세페 마치니, 그 다음에 주세페 가리발디, 그 다음에 카보우르, 요 3명을 이야기를 해요. 는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여 통일을 기반을 다지는 한편 치밀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였고요. 그러면서 사르데냐 왕국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에 맞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1859년에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미에서 게릴라 전술을 학습하고 돌아왔던 누구예요? 가리발디가 이 나폴리, 그 다음에 시칠리아를 통일을 합니다.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통일하고 이제 어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용군은 붉은 셔츠단이에요. 붉은 셔츠단. 여기 붉은 셔츠단 을 이끌고 이곳을 정복을 하고 샤르데냐 왕 임마누엘레 2세에게 이 땅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통일이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임마누엘레 2세까지. 여기, 가리발디, 그 다음에 마치니, 카보우르, 임마누엘레 2세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왕국을 통일했고, 이탈리아는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점령하고 이제 어때요?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죠.
이게 로마 교황령이 이제 마지막 1870년에 통일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로마 교황령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리발디가 몇 번 이곳을 쳐들어갔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1870년에 이제 아래 보면 이제 독일 통일에 보면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파리가 점령당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이 점령한 철수한 틈을 타서 교환령을 점령하고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죠. 독일 통일입니다. 비인 체제 아래에서 우리 저번에 이제 메테른이 이야기했죠. 독일은 40여 개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독일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먼저 프로이센은 독일 내 나라 사이의 관세를 없애는 관세 동맹으로 경제 통일을 먼저 해요. 1834년. 그래서 이제 독일은 뭐 나중에 보면 동독과 서독 마찬가지예요. 동독과 서독도 먼저 뭐부터 이루냐면 경제 통합을 이룹니다. 관세 동맹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정치적 통일보다는 뭐가 먼저다? 경제 통일이 먼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국민의회를 열어요. 국민을 열어서 우리 독일을 통일하자. 그럼 이때 독일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독일 통일하기 전에 이 지역은 프로이센 이고요. 요 지역은 오스트리아고요. 요 지역은 또 서로 달라요. 요 지역은. 그래서 뭐 완전히 독일이란 나라도 뭐 이렇게 북부 독일, 그 다음에 남부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 프로이센 이렇게 4쪽, 5쪽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라 라고 할 것을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일이냐 아니면 대독일이냐 아니면 소독일이냐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소독일주의가 선택이 돼요. 이 대독일주의는 이거죠. 와우. 대독일주의는 어디 갔지? 대독일주의는 요 프로이센하고 여기 있는 게 오스트리아인데요. 이 두 개를 다 합쳐버리자. 와, 그럼 뭐 독일 제국의 영토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까지 싹 합친 영토니까. 뭐 굉장히 큰 영토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물론 이걸 하나로 통일합니다만은, 이때 여기서는 소독일주의를 채택을 해요. 소독일주의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독일 통일의 주도권은 누가 잡냐면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 무슨 정책? 철혈 정책. 이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 의회에서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걸 주장해요. 우리에게 독일이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프로이센에게 우리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요? 철과 혈입니다. 철과 피입니다. 철과 피입니다. 우리 독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철과 피. 철은 뭐예요? 무기겠고, 피는 뭐예요? 군인이죠. 그래서 군비 이제 전쟁을 통한 독일 통일을 시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스마르크를 철혈 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을 통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을 놓고 덴마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북부 독일연만을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의 마지막 걸림돌이 된 게 어디냐면, 얘는 1866년에 전쟁을 했고요. 프랑스하고는 1870년에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프랑스의 1870년 프랑스의 왕이요. 대통령이었는데 왕으로 바뀌었죠. 이때 이제 프랑스의 왕이 누구냐면 나폴레옹 3세죠. 나폴레옹 3세. 보불전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둬요? 독일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남부 독일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요. 남부 독일까지 여기 이제 요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요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베스트팔렌 조약 때 뺏겼던 곳 있죠. 알사스 로렌 지역. 원래 이 알사스 로렌 지역은 원래는 독일 땅이었는데, 1648년에 있었던 30년 전쟁 혹시 기억나세요?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알사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게 줬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 한 130년간 이 땅이 프랑스 땅이었다가 1870년 다시 누구 땅이 돼요? 이제 독일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있었던 유명한 소설 알퐁스 토테. 알퐁스 토테의 뭐가 유명해요? 마지막 수업.
마지막으로 뭘로 수업을 하자?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 유명했었죠.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1870년에 알사스 로렌이 다시 독일 땅이 됐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알사스 로렌은 다시 프랑스 땅이 돼버려요. 그죠? 다시 프랑스 땅이 됐다가 이제 어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땅은 다시 독일 땅이 되죠. 이게 도대체 핑퐁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제 알사스 로렌 지방도 이제 다시 독일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랄리 밀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어때요? 황제로 독일적으로 선포를 해요. 독일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이때 이제 보을 전쟁에서의 독일과의 전쟁이고 여고 항복을 한 거죠. 항복에 반대하면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어때요? 최초의 자치정부 파리 코뮌을 건설을 했었죠. 파리 코뮌을 건설을 했던 게 바로 이때였어요. 파리 코뮌 이야기까지. 그 독일은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하여 영국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통일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국민국가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미국입니다. 미국. 독립후 미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영토 확장에 힘썼고, 그래서 19세기 중엽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이제 태평양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뭐가 발견돼요? 금광. 그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뭐예요? 골든러시. 서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국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늦었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대립을 했고요. 남부는 노예, 북부는 임금 노동자, 상공업 발전이었죠. 남부는 대농장, 북부는 상공업. 그 다음에 남부는 자유무역, 북부는 보호무역이에요. 왜 보호무역이냐면 북부는 이제서 상공업이 발전하고 있었죠. 이게 상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면 북부 지역의 상공업이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보호무역. 근데 남부 지역에서는 어때요? 목화를 수출해야죠. 노예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목화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다 보호무역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목화를 수출하는데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영국산 공산품을 어때요? 싸게 사푼 거예요. 북쪽의 양키놈들이 만드는 형편없는 뭐예요? 공업제품 쓰기 싫은 거예요. 나는 어디 거 쓰고 싶은 거예요. 영국제 물건을 근데 보호무역으로 하면 영국제 물건은 어때요? 비싸게 사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싸구려 양키 물건을 사야 돼? No. I hate 양키. 그러면서 이제 남부 지역은 어때요?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린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부가 연방에 탈퇴했고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1861년. 그 다음에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당연히 노예 해방을 명분으로 세운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자, 빠른 시간 안에 전쟁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단합을 이루었고요. 대륙횡단철도 1869년.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때요?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아시아 이민자 많이 받으면서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까지 이제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 이후에 유럽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상업혁명이죠. 이제 이 혁명이 두 가지가 있었죠.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죠. 상업혁명은 시장 확대. 그요. 가격혁명은 금은의 수입을 통해서 화폐가치 하락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상업혁명과 인구 증가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상업규모가 크게 커지면서 종래 길드 체제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요. 길드는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 이거 개방적이야, 폐쇄적이야? 그쵸, 폐쇄적이었잖아요. 폐쇄적 상공업 체제를 가지고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상인 자본가들은 길드 체제를 피해 농촌으로 나가게 됐고요. 이게 농촌에는 뭐가 없어요? 길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상인은 농민에게 원료와 생산 도구와 임금을 미리 줍니다. 원료와 생산 도구와 임금을 미리 주었다. 선대제죠. 선대제 수공업, 물건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일꾼들을 한 잡에 모아놓고 분업을 통해서 상품 생산인데 얘를 보고 우리가 매니팩처라고 하는데 이 매니팩처는 한국말로 바꾸면 공장제 이건 아직도 수공업이에요. 즉 공장의 형태로 사람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물건을 생산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계공업이 아니라 뭐죠? 수공업이에요. 만약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아무튼 이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대변혁을 의미해요. 자,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건 영국이고요. 시민혁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청구혁명과 명예혁명, 정치가 안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잉크로즈 운동이에요. 잉크로즈 운동. 잉크로즈 운동은 1차 잉크로즈 운동과 2차 잉크로즈 운동이 있는데요. 1차 운동은 뭐였어요?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죠. 그죠? 모직물 산업. 그래서 뭐가 늘어나요? 목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어쩔 수 없이 추방이 되죠. 왜? 농촌에 일자리가 없었으니까. 2차 잉크로즈 운동은 이건 뭐냐면 농업혁명이에요. 농촌에서 뭐가 일어나요?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기술이 발달하자. 역시 농업기술이 발달하자. 역시 또 농민들이 어디로 추방돼요? 도시로 추방되죠. 왜? 이제 농촌에 이제 그라니도 없는 농촌에 사람이 필요 없었는데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욱더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만큼 노동력이 도시 노동력이 그만큼 어때요? 풍부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1차 잉크로즈 운동 때 모직물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영국의 값싼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천을 짜는 방직기와 신을 뽑는 방적기가 발명되었고 그러면서 면직물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전통의 가내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 아까 이야기했던 매니팩처죠. 서서히 쇠퇴하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나타나게 돼요. 공장제 기계공업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발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뭐예요? 제임스 와트가 발견한 증기기관이었죠. 증기기관. 증기기관은 원래 뭘 하면서 만들어졌냐면 석탄 채굴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석탄 그냥 어디서 주웠어요. 어디서 그냥 노지에서 캤어요. 근데 이제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때요? 땅속 깊숙이 들어가게 됐는데 땅속 깊숙이에서 석탄을 캐다 보니까 뭘 만나게 되냐면 지하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물을 어때요? 잽싸게 신속하게 빼내야 되는데 이 물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를 신속하게 빼내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증기기관. 피스톤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석탄 생산에만 증기기관이 이용이 됐다가 얘가 어차피 펌핑질 내서 물을 뽑아내는데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면직물 기계와 그대로 연결이 된 거죠. 면직물 기계와. 아하, 가만히 보니 물을 빼는 거하고 면직물 기계를 착탁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계라고 하거든요. 비계. 이게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틀이잖아요. 배틀. 착탁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때요? 실을 짜잖아요. 실을 짜는데 이걸 이제 뭘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계 피스톤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피스톤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야. 피스톤으로 대신하게 되다 보니까 면직물 생산이 늘어났는데 기계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 방직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방직기와 방적기를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빨리 이게 손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직기와 방적기를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쇠로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철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철을 채취하게 됐고, 역시 철을 채취하는 데도 뭐가 이용되는 거예요? 증기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증기를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석탄이 있어야 하잖아요. 석탄이. 그런데 석탄을 생산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철을 생산하는 공간이 서로 달라요.
같은 데 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석탄을 어디로 이동해야 이제 석탄을 철 있는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석탄을 철 있는 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발전하게 돼요. 이제 당연히 뭐가 발전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철도가 발명되게 되는 거야. 교통이 발달하게 됐어요. 교통. 이제 원래가 제풍수단 교통.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는 석탄을 이용하기 위해서 증기기가 필요했고 이놈을 가지고 이제 실을 짜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기기공업이 필요했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통수단도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스티븐슨이 만든 증기기관차 로켓호죠. 로켓호 증기기관차. 오, 시속 15km였어요. 시속 15km. 엄청나게 빠르죠. 시속 15km. 요즘 퀵보드가 몇 킬로죠? 그런데 자전거 정도 속도예요. 자전거보다 좀 빠르거나 느려요. 이제 로켓. 예. 철도가 부설되었고 폴터는 얘를 또 가지고 이제 뭣도 만들었어요. 배도 만들었죠. 배도. 어차피 똑같은 원리니까 펌핑 피스톤 돌리는 건 똑같은 원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교통혁명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모술과 유선, 그 다음에 멜은 따르릉 전화기죠. 뭐 그러면서 교통통신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화가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다가 영국에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쪽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이제 벨기에까지만 해도 이제 어때요? 선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미국은 이제 어때요? 후발 산업혁명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통하여 공장기 기계공업이 확립됐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통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산업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산업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새로운 중간기업이 성장하게 됐고 산업자본가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직종사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긴 했지만 노동자의 생활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결과 일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더욱더 비참했다. 왜 그럴까? 기술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기술자가. 옛날에는 뭐 방적기 돌릴 때 방직기와 방적기를 돌릴 때 전문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전문 기술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아동 얘들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어요. 자,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로 다이어트 운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 엄수. 이때부터 이제 시계 개념이 생겨요. 시계. 똑딱똑딱. 엄격한 규율. 시간 엄수와 엄격한 규율. 이거 어디 모습이죠? 이거 학교 모습이잖아, 학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근대적인 학교 개념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결과 노동자의 삶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졌다. 여기 보니까 뭐 아동들. 여기도 아동들. 자본가들 뭐 했다는 이야기요. 돈 많이 벌으려고 어때요? 아동들을 공장에 동원했다는 이야기죠. 6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돼 있네요. 와, 씨. 자, 이러한 노동자들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로 다이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공장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탄압하여 실패로 끝났고요. 이후에 노동자들은 뭘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을 건설했죠. 노동조합.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참정권. 이거 뭘로 연결됐죠? 참정권. 그쵸? 영국에서 일어났던 1838년 차티스트 운동으로 연결이 됐죠? 차티스트 운동이요. 자, 그래서 19세기 중엽 이후 노동자합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9세기 중엽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죠? 1848년 칼 막스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공산당 선언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뭘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제 노동자들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런 여기 원래 막스가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마르크스구나.
전문 용어, 정식 용어로 쓰이죠. 죄송해요. 자, 칼 막스와 같은 이제 어때요? 이제 공산주의 운동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도 등장하게 되었다. 자, 산업혁명 초기의 지식인들은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노동자의 불행이 자유경제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협동과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초기 사회사상이 등장했는데 프랑스의 생시몽, 퓨리의 이상공동체. 그런데 카르 막스와 엥겔스는 과학적 사회주의예요. 과학적 사회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운동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 했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누가 100% 이기게 돼 있다.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새로운 세상, 즉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주장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산주의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